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 결제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환어음의 매입과 심사가 되겠습니다. 수출자는 LC에 기재된 대로 또는 다른 매매 계약서에 적힌 대로 그대로 수출을 이행을 하고 선적일자를 지켜서 이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수출 대금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내고라고 하죠. 바로 이제 그러한 절차를 밟을 때 수출자가 정확하게 그 수출 대금을 회수할 때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서류를 심사하는 그 은행들의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환어음이라는 것은 수출자가 수출을 완료하고 그것을 매입은행에 발행을 해서 매입은행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은행은 추심을 거쳐서 신용장 발행은행에 그 대금 지급을 요청하게 되는 그때 사용되는 서류가 바로 이제 환어음인데 발행자는 물론 이제 수출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환어음의 매입과 심사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환어음을 발행을 하고 이쪽 이제 베네피셔리가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어플리컨트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negotiating bank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issuing bank 이렇게 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베네피셔리 신용장의 그 수익자는 환어음을 개설하고 그래서 주로가 되고 환어음의 개설자 주로가 되고 그것을 발행을 해서 매입은행에 환어음을 매입할 것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 매입은행은 수출대금을 먼저 선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베네피셔리가 제시한 그 환어음 그리고 선적 서류를 이쪽에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를 해서 나중에 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지급된 수출대금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절차, 즉 내고라 그러는데 환어음뿐만 아니라 이제 선적 서류도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출자는 이제 제반 선적이 완료되면 이제 수출 통관을 마치고 그리고 제반 선적 서류를 갖춰서 이를 은행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앞 시간에 이제 풀 세트라는 용어가 등장했었어요. 온보드 클린 BR, 무사고 선화증권 그리고 본선적재 무사고 선화증권의 전통 그랬는데 보통은 세 장이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그죠? 이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이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물건의 점유를,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사는 그 물건을 이제 내주게 되는데, 이것이 전통이 오지 않고 두 통만 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한 통의 그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물품의 그 인도에 있어서 상당한 그 혼선이 빚어지겠죠. 그리고 선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되고, 왜냐하면 선화증권의 소유자가 그 물품의 인도를 요구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전스 거래일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쪽에 신용장 그 개설은행이 이쪽에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금융 혜택을 주어서 즉 다시 말해서 대출을 이렇게 줘서 어느 약정한 기일 이내에 무슨 서류가 제시된 날로부터 또는 선적 서류가 제시된 날로부터 며칠 동안의 여유를 주어서 나중에 이제 신용장 개설은행에 그 신용장 개설 대금을 다 납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만약에 이것이 6days다. 환어음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개설 의뢰인은 나중에 그 신용장 대금을 60일 뒤에 이쪽에 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면 바로 그러한 유전스 LC 거래라고 하면은 나중에 두 통만 이쪽에 매입은행하고 한 통은 바로 이 베네피셔리가 이쪽에 수입자에게 바로 송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바이어는 그 비해를 가지고 물건을 회수를 해가지고 잠적을 해버리게 되면 이 은행으로서는 그 수출 무역금융을 일으켜서 대출을 해준 그 신용장 대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DP나 DA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DP 거래나 DA 거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통이 오지 않아서 한 통이 일로 가버리게 되면 바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니까 반드시 풀 세트가 와야 되겠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베네피셔리가 환어음을 발행하고 그리고 선적서를 갖추어서 매입은행에 제시를 하였을 때 그 매입은행은 수수자가 베네피셔리가 제시한 그 서류가 원래의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제 시임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서류와 그리고 이쪽에 이제 베네피셔리가 제시한 서류가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다. 즉 다시 말해서 디스크리퍼런스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서류가 매입은행에 지급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제시가 되었을 때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게끔 완벽한 서류가 되어야지만이 내고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은 뭐 목적항이 다르게 표현됐다든지 또는 뭐 선적항이 원래 부산서 실어야 되는데 뭐 인천에서 실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적항이 다르다든지 또는 뭐 상업성장 인보이스하고 인보이스의 어떤 금액 품목하고 LC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뭐 다르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스크리퍼런시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일치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먼저 이쪽에 수익자가 K라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원래 신용장 조건하고 불일치하다. 그러면은 매입은행은 베네피셔리에게 그것을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맞게 하라. 그래서 원래의 그 신용장 조건은 제시한 조건은 저것이 L이었단 말이에요. 자, L 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이쪽에서 K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의 신용장을 그죠? K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제시한 서류하고 신용장 조건하고 이제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매입은행은 베네피셔리에게 이것을 신용장 조건을 다시 고쳐서 다시 말해서 어멘드해서 다시 제시를 하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베네피셔리는 바로 어플리컨트한테 이러한 사항, 이런 불일치 사항을 때문에 내가 매입을 의뢰할 수가 없게 되니까 네가 이것에 맞게끔 신용장 조건을 고쳐달라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신용장 개설인은 바로 LC 조항을 이렇게 동일하게 맞추어 가지고 다시 수정된 LC를 보내게 되면 이제 이 조건하고 일치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매입은행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전신 조회 후 매입이 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불일치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이쪽에 매입은행이 이쪽에 그 개설은행에게 바로 이러이러한 불일치가 있다. 이러이러한 불일치가 있는데 당신은 이래도 매입을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사를 바로 전신으로 케이블로 이쪽에 이제 조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랬을 경우에 이쪽에 이제 개설은행이 그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입을 하겠다. 즉 대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해주게 되면 그제서야 매입은행은 바로 이 선적서류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전신조회 후 매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추심 후 매입이다. 그래서 추심 후 매입이라는 것은 원래 수익자가 이제 서류를 제시하게 되면 매입은행이 수출대금을 선지급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불일치한 서류를 바로 이쪽에 개설은행에게 이제 송부를 해가지고 개설은행이 그것을 지급을 한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지급한 금액을 받아서 그 후에 다시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추심 후 매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불일치사항이 개설은행의 심사를 통과를 해서 그 대금이 입금이 돼야지만이 그 돈을 다시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심 후 매입이 되겠고, 자, 다음에는 이제 보상장.
보상장미 유보부에 매입, 그래서 under indemnity negotiation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러한 불일치한 서류를 조금 전에는 먼저 송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설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수익자에게 돈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일단 불일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은행이 일단 이 서류를 이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매입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매입한 서류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면 내가 지급했던 그런 수출대금을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네가 이쪽에 베네피셔리가 그것을 보장을 해라 하는 각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상장 및 유보부에 의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Letter of Indemnity에서 보증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관련 그 수수료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면은, 신용장은 뭐 통지, 매입, 인수, 뭐 연지급, 여러 가지의 그런 대금 결제의 그 단계에 있어서 각가지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환가료, 그래서 exchange commission, periodic interest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추심을 하게 되죠. 추심을 해가지고 개설은행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데, 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갔다가 다시 또 대금이 지급되는 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이제 우편일수는 7days, 7일을 표준일수로 우리가 보통은 보는데, 좀 여유를 더 가지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10일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매입은행은 먼저 수출대금을 선지급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선지급한 금액이 만약에 10,000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결국은 요 돈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10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 10일 동안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추신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그 이자를 매입은행이 수출사에게 이렇게 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가료의 공식은 우편일수 360 나누기 우편일수 곱하기 연환가율 곱하기 장부 가격. 근데 연환가율은 연평균의 그 환가, 그죠? 그 내국환과 이제 외국환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나오는 이제 차이, 환차익이나 환차익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장부 가격이 있다. 그래서 연환가율은 보통 이제 매입과 매도할 때 그게 이제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그 차이가 있죠. 그러한 차이를 연평균으로 봤을 때 그것을 적용을 하고, 왜 환율의 차이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부 가격이라는 것은 국내 이쪽에 수출지를 봤을 때 국내의 은행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 환율이 있단 말이에요. 환율, 그죠? 어떤 은행은 뭐 1달러에 뭐 1,100원에 뭐 매입을 하거나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은행은 1달러에 뭐 1,100원에 매입하거나 매도를 한다 하는 그러한 그 환율의 평균치, 그러한 환율의 그 평균치를 바로 장부 가격이라 하죠. 그러니까 은행 간에 서로 이제 상호 교체되는 그 환율의 가중치를 바로 더하거나 빼거나 한 그것을 바로 장부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심에 걸리는 기간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표준일수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10일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국가에서는 9일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제한신용장일 경우에는 즉 리스트드 LC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내고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쪽에 다시 지정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나미네이팅 뱅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제한신용장 리스트드 LC일 경우에 매입은행에서는 그것을 매입을 하고 다시 지정은행에 그것을 한 번 더 내고를 거쳐야 되니까, 리내고라 그러죠. 내고를 거쳐야 되니까 우편일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12일을 적용하게 된다. 다음에 이제 대체료가 있다. 이 대체료는 뭐냐면은 수출 대금이 10,000불이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쪽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이 이제 입금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돈의 소유자는 수투상이 되는데, 이 수투상이 만불의 돈을 갖다가 한국 돈으로 원화로 환산해서 그것을 인출을 하지 않고 이 들어온 달러를 바로 자기 원래의 그 예금 구자에 그것을 환산하지 않고 입금을 시켜버리게 되면 바로 그 환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이익, 그런 것을 바로 이 매입은행에서는 그런 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무슨 거래가 없으니까 달러가 들어와서 달러가 그대로 입금이 돼버렸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환차익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매입은행은 그냥 심부름만 하게 되고 아무런 역할도 못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서 적용하는 수수료, 그것이 바로 대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적소를 매도할 때는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이 된다. 자, 이것은 뭐죠? 이제 선적소를 매도를 할 때, 그러면 결국은 선적소를 매도하게 되면 결국 이 돈은 뭐죠? 이 돈은 수상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달러이기 때문에, 유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매입은행에 올라면 매입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수수상으로부터 달러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율이나 외환을 볼 때는 항상 은행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만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수입 대금을 결제할 때 그것은 전신한 매도율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반대의 케이스가 되겠죠. 이쪽에서 수입상이 LC를 오픈한다든지 또는 뭐 TT로다가 돈을 송금한다든지, 그때는 결국은 입금하는 돈은 원화란 말이에요, 그죠? 한국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결제될 돈은 외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환을 구하려면은 바로 이쪽에 개설은행으로부터 그 외환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것을 신용장 개설인에게 어떻습니까? 파는 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신한 매도율을 적용하게 된다. 전신한 매입률과 전신한 매도율은 은행의 기준 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체료라서 외화금액 곱하기 0.1 곱하기 장부 가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공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문제, 그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다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냥 공식 같은 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거래 수수료에서 correspondent charge or cross charge. correspondent charge를 이제 줄여서 이제 cross charge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 신용장이 나중에 어드바이징 뱅크가 신용장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할 때 그때 징수하는 수수료, 그래서 이제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0불을 적용하는데, 바로 그럴 때 생기는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을 할 때 생기는 수수료, 그냥 뭐 인수를 한다든지 acceptance를 할 때 생기는 수수료라든지 이렇게 각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수수료를 전부 다 cross charge 또는 correspondent charge라고 한다. 다음에 이제 지연이자라는 것이 있다. 지연이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추심을 의뢰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표준일수 10일 또는 7일 만에 이 돈이 다시 매입은행에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간을 초과해서 11일, 12일, 7, 8, 9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기일이 자꾸 증가하게 되니까, 기일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먼저 선지급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지연돼서, 말 그대로 지연돼서 들어오는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생기는 그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바로 수수상에게 징구하는 그러한 수수료, 그걸 바로 지연이자 딜레이 차지라고 그러고, 반대로 지금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처음에 유전스 LC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아까 뭐 했었죠? 한 60일, 그죠? 뭐 환호음 제시 후 60일 이내에 수입상은 그 금액을 이쪽에 개설은행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60일을 초과해서 60일 어떤 기간이 초과돼서 지급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기간 동안에 또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바로 수입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이 개설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징구하는 그러한 수수료가 바로 여기서 또 지연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면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상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이를 대납을 하고 그 이후 대금의 완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상에게 부과하는 그러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하고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7 banking days, 즉 영업일 이내에 이쪽에 수입상은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하루하루 넘어가는 그 일수에 따라서 이자를 징구한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입금 수수료에서 레스 차지라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매입은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처음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추심 과정을 거치면서 예측하지 못한 그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출상에게서 징수하게 되는 그러한 수수료를 말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죠. 지금 원래 그 매입은행이 추심을 통해서 받아야 될 금액은 10,000불이었는데 이쪽에서 기타 개설은행에서 어떤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불이 입금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바로 1,000불의 그 차익이 생기게 되겠죠. 바로 이 1,000불의 차익을 다시 수출상에게서 징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입금 수수료를 레스 차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 상환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을 통지할 때 들어갔던 수수료, 뭐 검사비, 신용장 변경 수수료 이런 거. 나중에 이제 LC를 어멘드먼트 했을 때 그때 신용장 이제 개설은행이 바로 이제 매입은행의 그 수수료를 신용장 그 변경 수수료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10,000불의 금액에서 바로 그러한 수수료를 이쪽에 개설은행은 전부 다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쪽으로 송부를 하게 되죠. 그럼 차익이 생기니까 바로 매입은행은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수출상에게 그 수수료를 이제 또 징수를 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미입금 수수료가 되고 이제 기타 수수료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발행은행에 서류 심사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환원도 발행이 되고 선적서로 다 제시가 돼서 이렇게 이제 매입은행이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은행은 그러한 서류를 쪽에 발행은행에 송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매입은행이 제시한 그러한 서류를 개설은행은 그것을 꼼꼼히 잘 검토를 해서 개설되어 있는 그 LC하고 그리고 LC에서 요구된 그러한 사항하고 제시된 서류하고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것을 바로 이제 심사라 그러는데, 자, 여기 서류 심사 기준은 그 두 가지가 적용이 된다. 하나는 엄밀일치 원칙, 그 다음에 상당일치 원칙. 그래서 자, 엄밀일치 원칙은 신용장에 수익자가 제시한 그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성 여부에 관한 심사는 오로지 서류의 문면상으로만 판단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엄밀일치 원칙이 이제 적용되는 것은 인보이스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인보이스에 이렇게 보면 이제 품명이 적히고 기타 거래 금액이 이렇게 적히게 되는데 바로 인보이스상에 이러한 금액하고 LC상에 적혀 있는 이러한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것을 오로지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기록을 서로 대조해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문면상이라는 것은 on their face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서류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조건만 가지고 서로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만 바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당일치의 원칙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어떤 형식적인 사소한 그러한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면 그러한 사소한 형식적인 불일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지급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종 목적항을
부산이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것을 뭐 푸산으로 적었다. 설령 이렇게 하더라도 이 물건은 이것은 이제 옛날에 이제 부산을 이제 표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렇게 표기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반드시 부산으로 갈 거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것을 잡아서 트집을 잡아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사소한 불일치까지 전부 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쪽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매입은행은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선뜻 매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바로 그래서 신용장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은행 간의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의 근거 및 기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발행은행이 이 서류를 심사를 할 때 어떤 근거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심사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그래서 일단 서류 심사의 근거는 크게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앞에 3가지는 여러분이 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라번을 보시면은 신용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류는 심사하지 않고 제시인에게 반송하거나 아무런 책임 없이 송부한다. 그런데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LC가 이렇게 오픈이 되었는데 여기에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이 수익자가 제시를 했을 때 그런 것은 무시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익자가 뭐 원산지 증명서를 떼가지고 이쪽에다가 제출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신용장에는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서류가 지금 첨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용장 조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시인에게 바로 이제 반송을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아무런 책임 부담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반송 도중에 그것이 분실됐다든지 멸실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개설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수리나 거절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통지하는 데 있어서 서류 수치 다음 날부터 7영업일에 상당한 기간을 가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서류가 이제 송부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류가 송부되어 온 서류를 가지고 이 개설은행이 계속 그것을 뭉개고 앉아가지고 마냥 그저 지급을 안 해주게 되면 이쪽에 매입은행은 상당히 답답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용인이 된다면 또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제한 기간을 두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 banking days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banking days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날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된 그날 이후부터 제를 하고 되겠죠, 그죠? after 그날 이후부터 바로 이렇게 7일 동안 심사를 마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신용장이 이와 일치하게 제시할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한다. 자, 이 얘기는 또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LC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 LC 문구에 선적되는 물품은 검사를 받아야 함. 자, 이러한 단서 조항이 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려면 또 검사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검사를 마치고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이렇게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죠. 근데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라는 그러한 말이 없이 그냥 검사를 받아야 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그러한 것은 이제 조건이 되니까 그런 것은 이제 무시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죠. 다음에 발행은행에 이제 불일치 서류 있어요. 이렇게 제시되어 온, 송부되어 온 서류가 불일치하더라. 그렇게 되면은 그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송부되어 온 서류를 다시 이제 반송을 해가지고 이쪽에 개설은행이 이쪽에 매입은행에 제시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불일치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수정을 해서, 즉 다시 말해서 LC 조건에 맞게끔 다시 고쳐서 송부를 해라.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기간이 바로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해서 expiry date,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설사 그것이 신용장 조건에 맞게끔 서류가 제시되어도 그것은 은행에 이쪽 개설은행에 다시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한 수정하는 그 기간도 신용장의 유효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에 서류 수리 거절 통지 시에 불이사항에서 은행이 서류를 거절하는 모든 불이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만약에 매입을 이쪽에서 지급을 거절해가지고 반송할 때는, 반송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때는 왜 내가 지급을 거절해야 되는지, 무엇이 신용장 조건하고 불일치된 것인지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전부 다 이 기재를 해가지고 매입은행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의 불일치를 근거로 해서 계속 또 뭉기고 있을 수는 없다. 그것도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반드시 서류의 수령일부터 이렇게 이 길부터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세븐 뱅킹 데이스 이 안에 다시 그러한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신용장에서 불일치하는 그러한 서류를 이쪽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송부하지 않았다면 지금 서류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 매입은행에 알려줘야 되는데 바로 임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 자, 이러한 불일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폐기할까요? 아니면 다시 송부할까요? 하는 것을 매입은행에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서류가 다시 반송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반송 중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바로 매입은행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 바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만이 발행은행은 지급 거절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은행의 불일치 서류 교섭권. 그래서 발행은행이 만약에 사소한 그런 불일치에 의해서 계속 지급을 거절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수입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이 지금 재날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하고 원활하게 지금 비해를 개설하는 것도 비해를 받아가지고 물품을 빨리 수입 통관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계속 지급을 거절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수입자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쪽에 지금 개설은행에서는 그러한 불일치 사항이 있다. 근데 당신 바로 수입자가 이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이러한 불일치 사항에 있어서 동의를 한다면은 나는 지급을 하겠다. 바로 이런 것들, 그러한 교섭을 이 수입상하고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웨이버라 그러죠. 웨이버. 그래서 불일치에 관한 이제 권리 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일치를 수입상이 전부 다 수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쪽에 신용장 개설은행은 정상대로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개설은행의 어떤 책임에 대한 그 면책 그런 거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입상의 그 원활한 수입 통관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바로 그럴 때 이제 그 발행은행은 바로 신용장 발행의뢰인과 그러한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해양선화증권의 수리 조건에서 그러면 선적서류, 즉 BL, 그다음에 뭐 항공운송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접수가 되었을 때 어떤 근거로서 그것을 이제 이 개설은행에서는 수리를 하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자,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된 것,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발행한 BL을 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주의할 것은 반드시 선주는 안 된다. 선주, ship 배 소유자. 배의 소유자는 그 배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운항의 당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선주가 발행한 그러한 BL은 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1번 같은 경우 뭐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 이것이 전부 다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 실제 시험에서는 영어로 또 출제가 되고 그 사이에 블랭크를 해가지고 빈칸에 채워넣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잘
UCP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해양 수리 조건의 그 영문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품이 본선 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서류, 그 본선에 적재되어야지만이 적재된 사실이 기재된 것, 바로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그죠? 그렇게 온보드 되었다는 그러한 표시가 노테이션, 그것이 기재된 비엘만 수리를 한다, 이런 것이죠. 다음에 이제 예정 선화증권에서 intended beer 이런 것도 혹시 선적함과 양육함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재래식 선박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바로 이제 복합운송에서만 이것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용선계약 또는 이제 범선에 의한 운송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 그래서 차터라는 것은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산적함을 무슨 옥수수 가루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철광석 등 무연탄 그런 것들 이제 또 뭐 통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용선 계약에 의해서 이제 운송을 해왔을 때, 운송을 할 때 그것을 바로 이제 배를 빌려서 행하게 되니까 이제 차트라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운송선에 의해서 발행된 서류, 즉 차트 파트 비엘은 수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예외는 있습니다. 신용장에서 차트 파트 비엘 is acceptable, 그래서 용선 계약과 선화증권도 수리 가능하다라는 그런 문구가 LC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수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UCP 500에서 선적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어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선적이라는 것은 영문으로 이제 shipment라고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shipment라는 것을 오로지 어떤 항구에서 물건을 적재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그 shipment의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shipment라는 말은 상당히 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출하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shipment를 썼을 때 어떤 물건이 꼭 선적항에서 그것이 적재가 된다,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편 수령이라든지 그다음에 택배사의 접수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shipment date를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선 적재했을 경우에 물품이 본선에 적재가 되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본선 적재된 그 날을 비엘에 기재를 하게 되면 그날이 바로 선적일로 이제 간주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송이 되었거나 항공운송으로 발송이 되었거나 또는 수탁, taking charge from 이렇게 되는데, 수탁이라는 것은 어떤 운송수단에 적재를 하기 전에 임시로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탁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러한 것도 선적의 의미를 본다. 이것 역시 복합운송에서 허용이 되고 있는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품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 그때는 바로 우체국에서 찍은 수취했다는 그러한 도장, 스탬프, 바로 그 날짜를, 좀 선적의 날짜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운송을 위한 인수, acceptance for carriage 이렇게인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항공운송장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선박 같은 경우는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이 이렇게 온보드, 즉 적재가 되었을 때, 그때 온보드 비엘이 이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수리가 되는데, 에어웨이 빌은 항공운송장은 바로 항공기에 물품을 싣기 위해서 창고에서 그것을 수취한단 말이에요. 그때 발급받은 이걸 에어웨이 빌, 즉 수취 증권, 이것도 수취한 날, 즉 창고에서 받아들인 날, 그날을 바로 선적일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접수일, 뭐 택배 직원의 물품 수령일, 그래서 뭐 DHL이라든지 또는 뭐 FedEx라든지 UPS라든지 이런 그 택배를 통해서 이렇게 특성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운송할 때, 그때는 바로 특성업체 직원이 그 물품을 수령한 날, 그날이 바로 그 shipment, 즉 선적의 의미를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신용장의 그 유효기일이 연장됐다고 해서 선적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만약에 15일까지였다. 10월 15일까지였다고 하는데 이 유효기일을 한 20일로 이렇게 늦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LC상의 그 선적일은 10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용장 기일이 5일이 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선적일이 15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유효기일이 신용장 유효기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선적일도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선적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운송 서류에 따라서 이제 선적일자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해상선화증권, 마린 또는 오션 비어, 그 다음에 이제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 이런 건 보통 실무에서는 바로 Seaway Bureau, 이것을 이제 Surrender Bureau라고 Surrender Bureau인데 이것은 이제 LC건에서는 안 되고 신용장건에서는 안 되고 바로 수입자가 물건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된 것이 바로 Surrender Bureau인데 이것은 오로지 한 통만 나와요. 한 통. 한 통만 딱 발행이 되고 Surrender Bureau이 발행되고 나면은 그 뒤에 부가적으로 원래 이제 온보드 비엘은 세 통이 발행되잖아요. 근데 서른드 비엘은 한 통만 발행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비엘은 발행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트 파트 비엘 이것이 이제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적재된 날 그리고 그러한 날들이 선화증권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날을 바로 선적 일자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복합운송서류 같은 건 역시 이제 수취한 그 날짜, 그 다음에 본선 적재가 되었다는 그런 취재 문헌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을 의미하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이제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항공운송서류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발송일, 실제 이제 물품이 이제 발송됐다든지 또는 항공운송서류의 발행일에서 이제 수취선화증권, 수취증권도 바로 여기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사 및 우편 수취증, 그 다음에 도로철도 내수로 운송서류 이런 것들 역시 발행일, 그것이 이제 발행된 날짜가 바로 선적일자가 되는 것이고, 이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수리가 거절되는 운송서류에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원칙적으로 수리가 거절된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그것을 수리한다는 스페셜 인스트럭션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용장에 어떠한 부가 조건이 따라붙느냐, 따라붙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선주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선장이 선화증권성에 서명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용선이라는 것은 선주로부터 이제 배를 빌려서 이제 운항을 하게 되니까 그 선주는 바로 운항의 당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운항하는 당사자는 선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선장은 바로 선주의 대리인으로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선장이 발행한 그러한 서류에 된다. 선주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상품이 발행은행 측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된 경우, 이것은 이제 nominated vessels이 되는데 어떠한 배에 실으라고 이렇게 개설은행이 지정한 그러한 배에 실렸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역시 수리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기간경관 선화증권 보통 이제 선적이 되고 나면 선적 서류가 발행이 되고 즉 BL이 발행이 되고 그것을 은행에다가 제시해야 되는 그 기간이 보통은 21일입니다. 21일인데 21일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이효기간을 경과한 그러한 선화증권에 따라서 기간 경과 선화증권 그래서 stale bearer 이런 것들은 다 수리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는 바로 무역계획에서 배웠던 BWT 조건 보세상품 인도 조건에서는 이렇게 stale bearer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왜냐하면 물품이 선적된 날보다 물품이 판매된 날보다 물품이 먼저 선적된 날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BWT 조건, 보세상품 인도 조건에서는 stale bearer이 허용이 된다. 다음에 이제 고장부 선화증권 해서 이제 선적 당시에 어떤 물품에 이상이 있었다 하는 그런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는 선화증권 그런 것들은 바로 수리를 거절한다.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foul beer, dirty beer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리가 안 되니까 다른 비엘로 바꿔야 되겠죠? 다르게 바꾼 비엘. 그래서 바로 이제 clean beer를 무하자 선화증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표시 선화증권도 설명을 다 드렸고 그래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수취선화증권 이것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지만 이것이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에서 사용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치산하등급도 수리가 된다. 그것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주선인 발급선화등권에서 forward spirit인데 보통 이러한 그 운송에 있어서 이 forward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상이나 수입상이나 이러한 운송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그것을 실제 수행을 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포워드에게 그 의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포워더가 보통 이제 마스터 비엘을 이제 선사로부터 발급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다수의 수입상에게 또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수출자의 입장일 경우에는 포워더가 중간에서 그 물건을 수출해가지고 컨테이너 야드에 운송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비해를 발행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 대부분의 그 실무에서 벌어지는 운송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해를 바로 이제 포워더가 발행을 했는데 그 포워드 스피릿인데 그 비엘에 선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그 운송주선인 포워드가 비엘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온보드라는 즉 본선적대라는 그러한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수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운송 중개인이 아니고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운송주선인이 아니고 중개인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실제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는 경우가 어떤 그 운항하는 그런 그 선사의 대리인이라든지 그러한 업체의 대리 자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이 증명되어 있는 그러한 서류는 그때는 포워드 비엘도 다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무역계획에서 배웠던 그 UCP에 나타나지 않은 기간, 수량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by하고, 그죠? 그 다음에, from, to, until.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당 일자를 이제 포함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선적을 by September 10에서 9월 10일까지 선적을 해라라는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바로 그 날짜는 바로 9월 10일까지를 포함을 하게 된다. 그러나 before, after 이렇게 되면은 이런 전치사가 사용이 되었다면은 바로 이 before는 해당 일을 제외한다. 즉 exclude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before September 10 이렇게 되면 실제 선적을 해야 될 날짜는 9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0일을 제외하고. 그래서 from till until to 이런 것들은 이제 신용장에 다 나와 있는데 신용장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러한 그 수량과 기간을 표현은 by before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보면 뭐 라틴어에 해당되는 울티모 그다음에 이제 프록시모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달에, 지난달에,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그게 적용이 되고 또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신용장의 유효기일.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바로 이러한 그 선적서류를 이제 그 매입을 의뢰하게 되는데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이제 마냥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제시해야 될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 기간을 이제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제 기간을 바로 유효기일이라 하고 이것을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신용장에 발급되는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이제 매입을 위한 최종 기일을 말하는데 보통은 이제 15일이 바로 이쪽에 이제 그 신용장 발행일, 신용장 그 선적을 완료하고 그 날짜로부터 보통 15일 그것이 이제 신용장 유효기일이 되고 근데 그러한 기일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신용장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바로 신용장을 개설한 그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옥토버 10이다 그러면 신용장 개설일자부터 그때부터 카운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신용장 개설일부터 뭐 15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기일에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을 때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그래서 유효기일이 만약에 종료일이 10월 10일이다. 그런데 10월 10일이 공교롭게도 뭐 썬데이라든지 또는 할러데이다. 공휴일이나 일요일 경우에는 이것이 그 다음날 11일까지로 연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데이터 이런 것은 바로, 선적서를 제시해야 될 그러한 그 제시를 말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용장에서 그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다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제시 기간이 없을 때 선적을 이행하고 선적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22일을 적용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선적을 마치고 반드시 20일 이내에 그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제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21일에 딱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실제 매입은행에 제시가 됐던 이날이 훨씬 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날을 이제 넘기지 않게끔 그 전에 제시를 하는 것이 완전하게 그 매입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역대금의 결제를 다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외국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